자, 그런데 제가 이 임대차 보호법 갱신을 보면서 조금 아쉽거나 좀 공백이나 자세하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이 좀 보이기 시작합니다. 뭐냐면 임대인이, 이게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법의 취지가 서민주거에 앉아. 그러니까 만약에 임차인이 희생자냐, 임대인이 희생자가 아니냐. 그래서 그러면 임대인도 희생자가 안 되게 해주겠다. 그렇게 한 게, 임대인이 실거주할 거면 실거주로 들어오면 갱신청구권을 행사해도 그 부분에 안 들어줘도 된다. 갱신청구권을 해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들어올 수 있다. 그 예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실거주 부분이 제일 문제이고 앞으로 법적 분쟁이 굉장히 많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 임대인 중에 여기 보면 직계 존속, 직계 비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명확하게 물론 시행령이나 구체적으로 앞으로 채워지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자, 임대인이 들어왔다. 자, 임대인이 아니더라도 직계 비속이 어디까지 할 것이며 한 명인지 두 명인지 가족인지 뭐 가족이 그 몇 살인지 나이 아니면 그 가족이 있는지 그 결혼한 사이인지 그 뭐 부부가 들어와야 되는지 혼자가 들어와야 되는지 여러 가지 아직 세부적인 부분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가 또 어디까지 언제까지 거주해야 되는지 이게 굉장히 거주 의무 기간도 지금 이 법에서는 거주 의무 기간을 안 뒀습니다. 물론 이게 법적 분쟁이 되면 2년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그분들이 필요해서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언제까지 거주할지. 그러니까 2년간 거주하라고 하면 그것도 굉장히 가혹한 겁니다. 임대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필요에 의해서 들어왔고 근데 그걸 의무기간은 2년이다. 그러니까 의무기간을 규정하는 부분이 지금 있는 이유도 그런 부분에 지금 자 일부 신문에는 이 의무기간에 대해서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한 기간에 따라서 의무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바보가 아닌 이상 그 기간을 요구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2년이 보장됐고 거기에 언제든지 해지 통보를 하면 3개월 뒤에 풀릴 수 있는데 내가 6개월 살 것이다, 뭐 1년 살 것이다 그렇게 말할 리는 전혀 없겠죠. 그래서 그 기사 내용하고는 상충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 내용은 아마 그 기자분이 국토교통부에 문의해서 한 건데 국토교통부 직원이 아마 그 부분은 충분히 숙지하지 않고 답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두 번째는 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실거주를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 그 본인이 안 들어가도 그 손해배상을 물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나가라 해놔놓고 실거주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물지 않는다. 이거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일단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이제 임차인을 내가 실거주할 거다라고 해서 내보냈다면 아마 세부적인 시행령이나 이런 게 법이 안 정해 있으면 아마 적혀 있을 겁니다. 기간이 몇 개월 내에 입주해야 되고 그리고 몇 개월 내에 입주하면 얼마까지 의무 거주해야 된다. 근데 그 의무 거주 기간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의무 기간을 누가 판단을 하겠죠? 누가 판단을 하죠? 그 뭐 수시로 집을 두드려서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주소만 옮기면 됩니다. 말 그대로 주소고 그렇다면 실거주하지 않더라도 집을 비운 상태에서 나가라. 그러니까 임차인한테는 내가 실거주할 거니까 나가라.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 집을 안에 실거주하는지 아닌지 주소만 옮기면 주소는 한 명이 옮기든 두 명이 옮기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한 입법 불비이고 그 부분을 임대인을 위해서 만든다라고 이 규정을 뒀는데 이거는 졸속 입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분쟁의 소용돌이를 몰아있는 법이지 않을까. 그리고 그럼 임차인이 수시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 내용 증명을 보내고 내 살고 있냐 이렇게 물을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관공서에서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이 전 국토가 어찌됐든 이 전세 절반은 전세일 거고 절반은 소유자일 건데 이 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데 누가 감시를 해서 실거주할 거냐 실거주하지 않을 거냐 그 행정 낭비와 이 부분은 아예 희생을 하려면 희생을 했어야지 이 법은 충분히 논의 안 됐기 때문에 엄청난 혼란을 야기하지 않을까 이게 제가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손해배상 부분도 그렇습니다. 자, 손해배상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항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 이런 경우는 없을 겁니다. 누가 임대인이 임차인과 네가 중간에 갱신 청구했는데 너 저거 얼마 손해 줄게, 이런 경우는 차라리 계약을 안 하지, 임대인이 애초부터. 이런 거는 소위 말해서 1항은 사문화된 만들자마자 사문화된 하나의 형식적 조문밖에 사문화된 조항이 들어왔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체결할 때 내 손해를 임차인한테 물어준다? 이런 약정을 한다?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약정이겠죠. 그러면 1번 빼고 2항을 보면 갱신 거절 당시 월달인 임대료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왔을 때 그 차액에 2년분에 해당되는 금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일 현실성 있는 게 1항인데 거절 당시 월단위 임대료, 그러니까 전세금은 전액으로 월세 전환, 법정 전환율 4%죠. 그렇게 해서 적용해서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차라리 이제 강남 같은 경우, 자, 강남 같은 경우는 1억, 2억이 오릅니다. 그러면 그 1억, 2억을 활용하는 돈이 굉장히 클 건데, 예를 들어가 새로 임차인이 왔을 때, 새로 임차인이 아니고 월 단위 임대료로 전환했을 때 3개월이면 예를 들어가 뭐 5억이면 5, 4, 20, 200만 원. 예를 들어가 3개월 곱하면 600밖에 안 됩니다. 차라리 600 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히 액수가 적지 않을까, 강남은. 그러니까 지역마다 다를 겁니다. 근데 이 부분, 어떤 지역에는 이게 아예 액수가 아주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나가라 하고 허위로 해서 손해배상을 묻는 게 맞죠. 이게 이것도 졸속으로 만들어져서 너무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행령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정했습니다. 법의 명문에. 이게 다시 개정할 수도 없고, 이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서는 차라리 예를 들어 전세가 1억이면 전세가 2억에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가 뭐 2억인 전세도 지방에는 많겠죠. 그럼 2억이면 한 사람은 2, 4, 8, 80만 원. 맞죠? 그 80만 원에 3개월 곱하면 3, 8, 24, 240만 원 주고 240만 원 주지. 240만 주고. 그러니까 이 참 근데 이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선택이 2항입니다. 자, 1의 경우 손해에서 가장 큰 금액이라고 해가 2번을 또 넣었습니다. 뭐냐면 새로운 임차 계약을 했을 때 월 단위 임대로 그거 한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2항의 1, 요 부분은 실효성이 굉장히 없을 것 같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2항의 2, 자,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왔을 때 기존 임차인과의 차액분의 2년 지분. 그러니까 이 부분이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2항 쪽으로 몰려갈 수 있는데, 그건 새로운 임차인을 받아들였을 때 얘기고, 자, 그래서 이제 2항 부분이 주로 매겨질 건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겠냐는 거죠. 자, 전월세 신고제가 내년 6월에 시행됩니다. 그 전월세 신고제가 일단 돼줘야 이것도 측정할 수 있고 제어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법이라는 거래요. 확실한 명확하게 눈에 보여야 움직일 수 있는데, 얼마에 계약했는지 결국은 누가 물어야 되겠죠? 책임은 임대인한테 임차인이 물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입증하려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겠죠. 변호사 선임료 얼마죠? 기본 4,500입니다. 여기서 이 유명한 말이 나오죠. 배보다 배꼽이 크다. 제가 웃어서 웃는 게 아닙니다. 변호사 비용은 별도라든지, 개인이 소송하는 게 더 힘듭니다. 그리고 개인이 어떤 소송을 통하지 않으면 정보를 입력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송을 통하면 법원을 통해서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그거 합니다. 근데 그러면 배보다 배꼽이 크죠. 그래서 이게 이 손해, 그러니까 이 어려운 법을 또 만들어 놨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보호해준다는 명목을 항의가 계속 빗발치자 말자 임대인을 보호한다고 만들어진 이 법, 실거주 요건, 임대인이 실거주하면 들어올 수 있다. 그런데 그걸 위반하면 손해배상이다. 그 손해배상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새로운 분쟁의 대상이자 뭐 강남에서는 이런 게 소송으로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다른 지역 뭐 예를 들어 보증금이 아주 낮은 그 경우나 뭐 전세 보증금이 낮은 경우는 배보다 배꼽이 크기 때문에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자, 주택의 임대차 아까 못 얘기했죠. 못을 박았어요. 그럼 못을 박다가 뭐가 좀 금이 가거나 뭐 이랬단 말이에요. 자, 돈 줘. 손해가 얼마인지 어떻게 측정할 거예요? 결국은 소송입니다. 결국은 소송인데 그 소송을 해야 되는데 뭐? 소송은 배보다 배꼽이 크다. 그 이게 요지는 집주인이 그 직접 거주하지 않는 거를 나중에 적발했어도 소송에 실익이 없다. 그렇죠. 배보다 배꼽이 크잖아. 그러면 실제로 이 법이 사유자 보호라는 이 법이 무력화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요. 야, 내가 이 말 하기는 그렇지만 내가 이제 막 방송을 찍어야 되니까 나는 이 법에 이 지금 CM도 오늘 지금 통과될 건데 이 멍청한 사람들이 신청을 불렀어야지 여기 법 만들 때. 아니 지금 내가 살려서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손해배상이라는 거는 결국 입증입니다. 자, 제가 이제 법률가잖아요. 법률가입니다. 그 법률가라서 얼마 전에 제가 누가 의뢰인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쭉 보니까 차를 빼고 포를 빼보면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변호사 양심으로 수임을 못 하겠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법률구조공단 가시든지 해보시라. 근데 법률구조공단에는 요건이 안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뭐 기타 외국인 뭐 이런 조건이 돼야 되는데 그럼 그분이 나홀로 소송해야 됩니다. 나홀로 소송하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제가 계산했죠. 뭐 몇백만 원 때문에 나홀로 소송하면서 이거를 추적한다?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실효성 확보 차원도 없고 누가 해주겠어요? 지금까지 정부가 조밀하게 그 규정을 잘 만들어 놨다면 이런 일도 없었겠지만 지금 여기에 손해배상 규정은 규정만 돼 있지 이게 안타깝게 이게 과연 담보가 될까? 실효성이 없다. 혼란만 가중시키지 않을까 하는 참 우려가 많이 되는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이 정도가 너무나 미약한 제재 조치고 손해배상이죠. 차라리 이걸 하려면 이걸 위반했을 때 이걸 내가 위반하면 엄청난 손해가 된다 라는 규정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위반했을 때 벌칙 징벌적 손해배상이겠죠. 이거는 자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건 네가 어떤 법에 대해서 기준을 위반했을 때 책임을 져라. 그래서 그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법의 취지에 반해서 회피 목적으로 또는 꼼수를 뜯다 이런 경우는 처벌받는다. 처벌이 아니고 그 형벌은 아니지만 재산상 형벌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징벌적 손해배상이겠죠. 그 징벌적 손해배상인데 징벌적 손해배상이 이렇게 약하면 배보다 배꼽이 큰데 이게 효력이 있겠냐고요. 좀 어떻게 만들어도 이렇게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실효성 문제를 가능하겠냐고. 투기꾼을 막기 위한 이 법을 이 법을 만든 이유가 뭘까요? 투기꾼을 맞아서 서민주거의 안정입니다. 그러면 이 법의 공백을 노리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일반 선량한 임대인, 그냥 투기하지 않는 선량한 임대인이 필요에 의해서 임차를 준 사람이 이 법을 악용할까요? 아닙니다. 투기꾼이 합니다. 그러려면 이 위반했을 때 응징을 가하는 법을 아주 강하게 이걸 위반했을 때는 도저히 위반을 못하게 도저히 그런 생각조차 못하게 위반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약하게 하면 투기꾼이 뭐 요즘 막 1억 2억 뭐 많잖아요. 그 바로 팔 수 있으면 할 수 있는데 이런 징벌적 손해배상을 약하게 했다라는 것은 좀 많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요 갱실 거절 사유가 쫙 많은데 그거는 하나의 또 이것도 다 대부분 명목인데 이건 당연한 겁니다. 뭐 연체로 차임 두고 하면 당연히 갱실 거절을 하는 거고 뭐 임차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는 당연히 당연한 거고
상당한 보상을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상당한 보상을 정부 합의했는데 빼는 건 당연한 거고 뭐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 임대는 이거는 원래부터 법을 적용해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가치로 손괴했어요. 당연히 이게 뭐 법이라고. 또 임차인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데 그건 임차인이 오히려 나가겠죠. 뭐 이거를 왜 적어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뭐 기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거 빼고 그러면 나머지 조항들은 너무나 상식적이고 일반적이고 그냥 쭉 그냥 만들기 위해서 그냥 적어놓은 그냥 뭐랄까 장식 조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임대인이 실제로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 이제 손해배상 청구하려고 증명하려면 뭘 해야 돼요? 뭘 증명해야 돼요? 살고 그러니까 있는지. 불가능하다니까.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하니까. 개인이 그걸 그걸 명확하게 인식하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해요. 이거는 아니 어떻게 실질적으로? 나도 모르는데 왜냐면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때문에 함부로 알 수도 없고 확신이 들지 않는 이상은 소송 제기하지 않고는 정보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차라리 그나마 신고제가 도입이 되면 네. 그나마 할 수 있지 신고제가 도입이 안 되면 그 나머지 조항 손해배상은 실효성이 확보가 안 돼요.